오늘은 아주 드라마틱한 이야기를 담은 소설 한 편을 가지고 왔습니다. 현경숙 작가의 이중주라는 단편 소설인데요. 현경숙 작가는 우리 채널에서 무려 6편의 작품을 소개해드렸던 작가입니다. 작품마다 특색 있는 이야기로 독자들로 하여금 소설 읽기에 즐거움을 주고 있죠. 오늘도 묘한 상황과 맞닥뜨린 사람들의 난감한 이야기를 여러분과 함께 감상해 보겠습니다. 이제 시작하겠습니다. 끝까지 함께 해주세요. 현경숙 작가의 이중주입니다. 이중주, 현경숙. 울긋불긋 터져나오는 철쭉들의 함성과 싱그러운 바람으로 병원들은 봄 향연에 깊숙이 빠져들어 있는 모습이다. 탄생은 죽음으로부터 말미암고 죽음은 탄생으로부터 말미암는다던가. 산부인과와 장례식장이 같은 곳에 들어있는 병원들은 삶과 죽음을 실어 나르는 사람들의 행렬로 줄이 끊이지를 않는다. 이 화려하고도 아름다운 봄날에 시르에 빠진 사람은 오직 자신뿐인 것만 같은 변여사. 그녀는 유복자나 다름없는 아들 영우와 허리가 구부정한 남편 친구의 부축을 받아가며 대학병원 장례식장을 향해 처져내리는 발걸음을 무겁게 옮겨간다. 생명의 태동소리가 우렁찬 산부인과 옆동에 설치된 뽀얀 차양 밑으론 검정과 흰 옷차림의 사람들이 분주하게 드나든다. 장례식장 안으로 들어서던 변여사는 조화가 눈 안으로 들어오는 순간 그만 복받친 서름을 이기지 못해 오열이 터져나오고 만다. 아이고, 아이고, 아이고. 변여사의 일행이 들어선 걸 본 상주가 곡소리를 낸다. 40 정도 되었을까 싶은 청년이다. 키가 훤칠하고 얼굴은 두부모처럼 반듯하다. 누구일지 짐작이 간다. 그와 함께 50대 후반으로 보이는 여인에게로 눈길이 쏠린다. 화장기 없는 뽀얀 피부의 얼굴이 나이답지 않게 젊고 이목구비가 반듯하다. 빼어난 미모의 여인이다. 남편 친구인 규인 씨로부터 들어서 대충 예상은 하고 있는 터다. 상황이 그런 것인데 누굴 탓한단 말인가? 그랬건만 젊고 빼어난 미모의 여인과 폭삭 주저앉은 자신이 비교되는 것은 여자로서 어찌할 도리가 없는 모양이다. 변여사의 서글픈 심정을 감지한 듯 저기 저 여인이 의구심 어린 눈초리로 돌아본다. 변여사는 그 눈길을 의식적으로 외면하면서 남편의 영정을 바라본다. 다른 여인과 더 많은 세월을 함께한 남편. 이해해야지, 용서해야지 했으면서도 억울한 마음은 도무지 다스려지지가 않는다. 규인 씨와 함께 자식과 아내를 찾아왔으면서도 그날로 돌아가 버렸던 남편. 변여사로서는 남편의 그 행위에 울분을 금할 수 없었던 것이다. 생사를 넘나들며 내려오고 고생고생 찾아 헤매는 동안에도 저 여인과 행복하게 살아왔을 남편을 생각하면 피가 거꾸로 솟는 분노를 느끼지 않을 수가 없는 것이다. 변여사의 그 같은 감정을 알아채기라도 한 걸까? 누구를 찾아 남쪽으로 내려왔고 찾기까지 그 모진 세월을 견뎌냈으며 누구에게 바쳐진 인생이었던가 말이다. 남편은 60여 년 만에 만난 가족과 하룻밤을 보내는 것조차 인색했다. 규인 씨가 누구인가? 오로지 이북의 아내만을 그리워하며 홀로 지내오고 있는 남자 아닌가? 하지만 변여사는 세월이 흐를수록 남편이 홀몸으로 지내리라는 기대는 하지 않았다. 그럼에도 남편으로부터 제대로 된 대접을 받지 못하고 보니 한 남자에게 걸었던 기대와 삶 자체가 와르르 허물어져 버리고 말았던 것이니. 보름 전이다. 개성에서 같은 동네에 살았던 영환이 어머니가 남편의 소식을 들고 허둥허둥 달려왔다.
영환이 어머니로부터 남편의 소식을 들었을 때는 고지 들리지가 않았다. 소문을 듣고 찾아 나섰다가 얼마나 많은 허탕을 쳐야 했던가. 소문의 진원지를 찾아가 보면 사연만 비슷할 뿐 남편이 아니었다. 그런데도 비슷한 소식이 들려오면 그걸 그냥 흘려넘기지를 못하고 달려가기를 수십여 차례. 그때마다 헛걸음질에 파김치가 되어 돌아오곤 했다. 그럼에도 기대를 저버리지 못한 건 신락 같은 그 희망 때문이었다. 남편의 소식만 접하게 되면 숱하게 속아 넘어간 기억들을 까맣게 잊어버리곤 어디서 나오는지 모를 힘이 새롭게 솟구치는 것이었다. 다시금 접하게 된 남편에 대한 소식. 헛소문에 그만큼 시달렸으면 무디어졌을 만도 한데 살 날이 얼마 남지 않았다는 조바심 때문이었는가. 그날 밤을 뜬 눈으로 지새웠다. 아들 우영이도 제 아비를 만난다는 기대감에 부푼 기색이었다. 만났다면서요? 그런데 직접 만났으면야 같이 오지. 그럼 제가 가보죠. 만나기로 했다니까. 만나면 당연히 오겠지. 그래요? 그럼 기다려야겠네요. 기다림의 일주일은 하루가 10년 한 가지였다. 기다리다 지칠 즈음 남편이 땅에서 솟은 듯이 모습을 드러냈다. 60여 년 만의 상봉이었다. 그러나 그 상봉은 허망하고 허망한 것이 되어버리고 말았다. 변 여사는 남편의 생존을 한 번도 의심해 본 적이 없었다. 그리하여 남편을 호주로 자신과 영우를 처와 자식으로 호적을 만들어 놓았다. 그런 변 여사에게 60여 년의 세월은 신혼 때의 남편을 생판 다른 사람의 모습으로 만들어 놓아버렸다. 어디 그뿐인가. 속도 바뀌어 다정함은 온데간데 없고 영영 타인이 돼버리질 않았는가. 상봉의 그날 통한의 세월을 토로하듯 남편이 오열을 터뜨리기는 했다. 단지 그뿐이었다. 그리곤 과거로부터 벗어나듯 뒤도 안 돌아보고 가버렸던 것이다. 그렇게 가버린 남편이 죽었다는 것이니 어찌 그런 일이. 날벼락도 그런 날벼락이 없었다. 전쟁이 일어나자 시부모는 자식은 살려야 한다며 당시 대학생이던 남편을 서울에 있는 친척집으로 내려보냈고 뒤이어 남편을 따라가라며 임신한 며느리도 내려보냈다. 친척집에만 가면 남편을 만날 수 있을 줄 알았지. 서울이 폐허가 되어 있으리라고는 상상도 못한 일이었다. 아비규환이 되어 있는 서울에서 친척집이 흔적도 없이 사라져버렸으니 어디에서 남편을 찾을 수 있는 일이던가. 그때부터 변 여사는 영우를 혼자 낳아 기르면서 부산으로, 대전으로, 서울로, 인천으로 행상을 해가며 방방곡곡 돌아다니지 않은 곳이 없었다. 그 세월이 장장 60여 년이었다. 남편의 갑작스러운 죽음에 억장이 무너지던 홍여인은 느닷없이 나타나 통곡을 해대는 웬 여자의 일행에 아연해지고 만다. 남편 친구인 규인 씨의 안내를 받아가며 들어선 여자의 일행으로 보아 남편의 갑작스러운 죽음과 무관하지 않을 것 같은 어떤 불길한 예감 같은 것이 감지된다. 열흘 전이다. 외출했다 돌아온 남편의 거동이 아무래도 수상해 보였다. 그로부터 남편의 태도가 예전과 달랐는데 이유를 물어도 도무지 입을 열려고 들지를 않았다. 40평생을 살아오는 동안 남편의 그 같은 모습은 처음이었다. 홍여인은 별의별 수단을 다 써서 알아보려고 했지만 남편은 도무지 입을 열지 않을 뿐만 아니라 먹지도 않아 하루가 다르게 몸이 쇠약해져만 갔다. 그러다 쓰러져 병원으로 실려가게 되었는데 뇌출혈이라는 진단이 내려지면서 손써볼 겨를 없이 하루 만에 운명을 해버리고 말았다. 지금까지 건강에 별 이상이라고는 없는 사람이었다. 그런 사람이 갑작스럽게 세상을 떠나버리다니 도무지 납득이 되지 않는 일이었다. 그런데 남편의 영정 앞에 퍼져버리고 앉아
숨이 곧 넘어갈 것처럼 울어젖히는 검정 한복 차림의 저 여인은 누구기에? 60 중반의 쪽진 머리로 얼굴엔 골 깊은 주름들이 패어들어 있다. 하지만 꼬장꼬장한 몸은 강단이 있어 보인다. 그 옆에 부자연스럽게 서 있는 작고 왜소한 우인이보다 위로 보이는 중년의 사내. 그 얼굴은 왠지 낯설지가 않아 보이는데. 우인아, 저들이 남의 초상집에 와서 우는 연유가 뭔지 물어봐라. 홍여인은 어깨를 들썩이며 울어대고 있는 변여사를 눈여겨보며 아들한테 지시한다. 홍여인의 그 말에 난감해진 건 규인씨다. 북쪽에 있을 것으로 생각했던 변여사의 소식을 접했을 때 규인씨는 태환이가 이곳에서 또 다른 가정을 이루었다고는 해도 모른 척 넘겨버릴 수가 없었다. 그래서 친구 태환에게 이북의 처자에 대한 소식을 전해주었고 만나게 해주었던 것인데, 그런데 태환이가 처자를 만나자마자 사망한 사태가 벌어졌으니 일이 될 줄 알았으면 못 들은 척 내버려 두는 건데, 처자가 이북에 있는 규인씨로서는 태환이도 이북의 처자가 당연히 그리울 것이라고 생각했다. 태환이가 그 일로 일이 될 줄 알았으면 이북의 처자를 아무리 보고 싶어 해도 그들을 연결시켜 주지는 않았을 것이다. 헌데 또 태환이가 사망하고 보니 변여사 모자에게 태환이의 죽음을 모르게 할 수도 없는 노릇이었다. 홍여인에게 북쪽 가족에 대해 사실대로를 털어놓고 양해를 구해볼 생각도 했었다. 하지만 홍여인의 성격상 절대로 받아들일 것 같지가 않았다. 그렇다 하더라도 남편 하나 바라보고 사선을 넘어 내려온 변여사에게 마지막 가는 남편을 배웅하지 못해서 또다시 한을 남기게 할 수도 없는 노릇이었다. 어차피 이렇게 된 거 인사 나누시지요? 규인씨는 언제 터질지 모를 시한폭탄과도 같은 두 여인을 번갈아 돌아보며 말문을 연다. 두 분 다 똑같이 태환이의 부인이 되십니다. 이쪽은 개성이고 이쪽은 서울이고. 무슨 되먹지 않은 소리를 하는 것이냐는 듯 홍여인의 얼굴에 도끼가 품어든다. 이분은 태환이의 본부인 되시고요. 규인씨는 도끼를 품은 홍여인에게서 무슨 불똥이 튈지 모르지만 변여사부터 소개를 시킨다. 난 분명히 총각인 남편하고 결혼했어요. 호적에도 그렇게 되어 있고요. 그런데 부인이라니요? 이 무슨 행패예요? 홍여인이 규인씨를 매섭게 노려보며 쏘아붙인다. 물론 받아들이기 쉽지 않다는 거 충분히 압니다. 그래도 태환이의 고향이 이북인 것은 아시지 않습니까? 그의 고향이 이북인 것하고 저 사람들이 무슨 상관이란 말이에요? 사실이 그러하다는 것이지요. 사실이 그렇다면 그럼 그이가 날 속였단 말인가요? 발끈한 홍여인이 쏘아붙인다. 속였다기보다 사실대로를 털어놓을 수가 없었던 것이겠죠. 그 마음 이해가 됩니다. 저를 보십시오. 규인씨가 자신의 처지를 빗대어 변명 아닌 변명으로 설득을 시키고자 한다. 그렇다면 호적을 보면 될 게 아니에요? 호적을 가져와 보라고 하세요. 홍여인은 호적이라면 모든 것이 명명백백하게 밝혀질 거라는 생각에서 자신만만하게 나온다. 이북 사람들 다 만드는 호적, 나라고 못 만들어 놓았겠소? 내가 만든 호적에도 영우 애비가 호주로 되어 있소. 그러니까 태환이의 호적이 양쪽에 다 있는 셈이지요. 뭐가 어째? 어떻게 그럴 수가 있어? 어떻게? 홍여인이 악을 써대다 혼절을 해버리고 만다. 세 사람이 주고받는 말에 어리둥절해하던 장례식장의 문상객들이 홍여인의 혼절로 웅성대기 시작한다. 홍여인의 팔다리를 주무른다. 의사를 부르러 간다 해서 야단법석이 벌어지고
변 여사는 주변의 상황에도 아랑곳 없이 남편의 영정 앞에 붙박인 듯 석고처럼 앉아만 있다. 어머니, 아무래도 안 되겠습니다. 가시자고요. 갑작스런 돌발 사태에 장례식장 분위기가 소란스러워지자 변 여사의 아들 영우가 어머니를 채근하고 나선다. 너한테는 부친이고 나한테는 남편이다. 그런데 이 마당에 어딜 간단 말이냐? 누가 뭐래도 네 아버지한테는 네가 장남이고 나는 조강지처가 된다. 그러니 장례는 우리가 당연히 치러야 될 게 아니냐? 변 여사는 단호하다. 변 여사로서는 미운 것은 미운 것이고 장례를 치르지 않는 것은 자식으로서 아내로서의 도리가 아니라는 생각인 것이다. 대기 조강지처면 그럼 난 뭐야? 날들어 첩이라고? 어디다 대고 허튼 수작이야. 우인아, 넌 저 따위 소리를 듣고도 가만히 있어? 당장 내쫓지 못하고 뭘 하냔 말이야. 당장 내쫓아. 병원으로 옮기려는 순간에 의식이 돌아온 홍여인이 변 여사와 영우의 대화에 고래고래 소리를 질러댄다. 듣자 하니 못하는 소리가 없구먼. 그만하면 알아들었을 텐데 억지 부린다고 될 일이여? 이 장례는 가족으로서 당연히 참석해야 할 자리란 말이오. 더구나 영우는 장남인데 아비의 장례를 치르지 않고 어딜 간단 말이오? 불효를 저지르라 그거요? 이거 놔요. 난 못 나가요. 변 여사는 요지부동으로 나오고 홍여인은 안정을 취해야 한다는 주변 사람들의 말을 거부하고 나선다. 적반하장도 유분수지. 그래, 대기 본부인이라고 치자. 50여 년이 다 됐고 당사자가 세상을 뜨고 없는 마당에 무엇을 어찌하겠다는 거야? 대기 정령 본부인이라면 이 자리에 나타나지를 말았어야지. 나타나서 이런 식으로 분란을 일으켜야 되냐고. 남편 체면에 먹칠을 해도 유분수지. 그러고도 본부인이야? 홍여인은 아예 반말로 호통을 쳐댄다. 처음에 펄쩍 뛰던 때와 달리 기정사실로 받아들이는 모습이기도 하다. 그럼 그리도 애타게 찾아 헤매던 남편을 만났고 만난 지 며칠 되지도 않아 세상을 떴다는 기막힌 소식을 들었는데 그럼 잘 죽었다며 들여다보지도 말아야겠소? 입장 바꿔 대기 나라면 그리하겠소? 나라고 다른 여자와 살아온 남편이 고와서 이러겠소? 아무리 미워도 자식의 도리가 있는 것이고 안 사람으로서의 도리가 있는 것 아니요? 아무래도 안 되겠다. 내 장인을 좀 모셔오느라. 변 여사는 이렇게 옥신각신 해가지고는 일의 실마리가 풀리지 않으리라는 생각에서 구원을 요청하려는 것이다. 이런 자리에 어떻게 장인어른을 오시라고 해요? 오셔야 난처하기만 하시죠. 우리가 여기를 뜨는 것이 좋겠어요. 아버지도 그러길 바라실 거예요. 어머니, 그렇게 하시자고요. 영우가 변 여사를 설득하고 이러지도 저러지도 못한 규인 씨는 친구의 영정만을 망연히 바라볼 뿐이다. 도와달라는 듯이. 못난 것 같으니라고. 지금 저쪽에서 하는 소리를 듣고도 그런 말이 나와? 적실이고 적자인 우리를 인정하지 못하겠다는데 그래, 우리가 이대로 물러나야 되겠느냐고? 나는 내 아비의 장례를 치르는 것 말고 다른 뜻은 없다. 여러 소리 할 것 없다. 사돈의 장례식이다. 내 장인도 참석해야 될 게 아니냐? 피부치 하나 없는 우리한테 내 장인 말고 누가 있단 말이냐? 영우도 어머니의 말에 일리가 없는 것은 아니라고 생각한다. 결국 이럴 수도 저럴 수도 없어 하던 영우가 마지못해 장례식장을 나선다. 끝까지 해보겠다는 모양인데 길 가는 사람한테 물어봐. 우린 지금까지 40여 년을 살아왔어. 그런데 이제 와서 새똥 빠지게 적자 적시를 따지고 들어? 개가 다 웃을 일이야. 변 여사와 홍여인 사이엔 감정의 골이 점점 더 깊어만 가고 있는 양상이다. 당사자는 각오 없습니다. 지난 일 따져봐야 두 분에게 득될 것이 무엇이겠습니까? 망자도
두 분이 이러는 거 바라지 않을 것입니다. 장례가 무사히 치러지기를 바랄 것인데 우선은 장례를 치르고 봐야지요. 규인 씨는 두 여인의 대결이 쉽사리 끝나지가 않을 것이고 이러다간 장례를 치르지 못하는 사태로 번지지나 않을까 하여 설득을 하고 나선다. 그러는 규인 씨는 일이 이 지경이 될지 모르고 이들을 데려왔단 말이에요? 아니면 우리 집안을 쑥대밭 만들 작정으로 데려온 것이던가? 난데없이 이들을 데려와서는 나를 첩으로 만들어버리다니 어떻게 이럴 수가 있냔 말이에요? 원망스럽습니다. 규인 씨로서도 홍여인이 태완이와 정식으로 결혼을 했고 호적에도 본처로 되어 있는 것을 안다. 그러니 홍여인의 원망에 대꾸할 말은 없다. 아이고, 아이고, 아이고. 변여사와 홍여인의 신랑이에 얼이 빠져있던 상주 우인이 문상객이 오는 것에 곡을 한다. 영호의 장인인 한기웅은 아버지를 찾았다는 소식을 사위로부터 들었다. 그런데 그 아버지가 갑자기 세상을 떠났다는 것에 이 무슨 날벼락인가 싶어 부랴부랴 사위를 따라온 것이다. 바깥 사돈을 찾게 돼서 여간 기쁘지가 않았는데 이 무슨 날벼락 같은 일이랍니까? 분양을 마친 영호의 장인이 상주와 인사를 하고 나서 변여사를 위로한다. 영호의 장인 한기웅은 사람 좋아 보이는 인상이다. 아니, 자네 한부장 아닌가? 반백에 체격이 우람한 홍여인의 딸 혜영이의 시아버지가 되는 진사장이 한기웅을 보고 외마디 소리를 지른다. 영호의 장인도 놀라 어안이 벙벙해야 한다. 자네가 어떻게 여길... 저야 돌아가신 분과 사돈간이 되겠습니다만 사장님과 사모님께선... 영호의 장인이 의아해한다. 그럼 이게 어떻게 되는 거죠? 옆에 있던 길고 가무잡잡한 얼굴의 진사장 부인이 어리둥절해하며 묻는다. 그러게. 진사장 또한 도무지 영문을 모르겠다는 표정으로 이 사람 저 사람을 번갈아 본다. 그러시다면... 한기웅 또한 설마 그럴 리가 있겠냐는 듯한 표정이면서도 의구심을 떨쳐내지 못한 낯빛이다. 분위기가 이상스럽게 꼬여 들어가자 장례식장 안의 조문객들이 숨소리도 내지 못한 가운데 진 사장과 한기웅 쪽으로 시선들이 몰려온다. 그러면서도 얼굴 표정만은 흥미진진함과 호기심으로 번득인 기색들이다. 이제야 알겠습니다. 같은 회사에 계시면서도 모르셨던 거지요? 두 분은 다 태완이와 사돈간이십니다. 한 분은 태완이의 여식을 며느리로 맞으셨고 한 분은 태완이의 아들을 사위로 맞으신... 상황을 지켜보던 규인 씨가 나서서 설명한다. 그 말에 한기웅이 당혹스러움을 감추지 못하겠다는 듯한 낯빛이 된다. 이렇게 되면 석현이 처가 첩의 딸이 되는 것 아닌가요? 언짢은 표정으로 지켜보고 있던 진 사장의 부인이 불쾌한 얼굴로 쏘아붙인다. 진 사장 또한 곤혹스러워하며 말문을 열지 못한다. 꼴 좋게 됐소. 부하 직원이 본처의 사돈이고 사장은 첩의 사돈이 된 꼴이니. 시대가 그런 거지 누구를 탓하겠소. 그만둡시다. 침통해하던 진 사장이 부인의 말에 쐐기를 받고 나선다. 시대라고요? 그럼 다른 사람들도 다 그래야 되지 않겠어요? 그런데 왜 우리한테만 이런 일이... 뭐 이 집이 이렇든 저렇든 며느리만 아니면 무슨 상관이에요? 이 집 딸이 내 며느리니까 문제인 거지. 진 사장 부인이 며느리이자 홍여인의 딸인 혜영이를 대노한 얼굴로 바라본다. 그럼 이제 와서 어쩌겠다는 것이오? 과거 아니오. 과거라고요? 현재의 일이 됐잖아요. 이제 이댁하고 우리가 좋게 되기는 다 틀렸단 말이에요.
거 무슨 소리를 하고 있는 거요? 진 사장이 부인을 윽박지른다. 아무래도 안 되겠소. 나갑시다. 진 사장은 부인을 데리고 나가고, 세상에 어떻게 이런 일이. 살다 살다 별일 다 보겠구먼. 그러니 이 일을 어쩐답니까? 이래가지고 장례나 제대로 치를지 모르겠네요. 도무지 굽힐 줄을 모르는 두 여인의 주장에 문상객들은 장례부터 치르고 봐야 될 게 아니냐는 것이었고, 홍 여인은 그렇게 되면 자신이 후처가 돼버리고 마는데 그렇게는 못하겠다는 것이었다. 이래가지고는 죽도 밥도 안 돼요. 장례나 치르고 나서 따지든지 말든지 합시다. 그래요. 장례는 치러야 되잖아요. 호적이 따로따로인데 장례 함께 치른다고 뭐 달라질 게 있겠습니까? 그렇다면 문제될 게 없지요. 보다 못한 문상객들이 저마다 한마디씩 하고 나서는데 두 여인은 도무지 요지부동이다. 그럼 이러는 게 어떻겠습니까? 언제까지 이러고 있을 수만은 없지 않습니까? 우선은 시신을 화장하여 절에 안치시켜 놓은 다음 합의를 이루어 그때 가서 장례를 치르는 겁니다. 지금으로선 그렇게 하는 수밖에 달리 방법이 없어 보입니다. 그렇게 하는 것이 좋지 않겠습니까? 보다 못해 나이 지긋한 문상객이 제안하고 나선다. 나 참. 변여사는 묵묵부답이고 홍여인은 어이없어 한다. 약속 시간 10여 분 전이다. 변여사는 P호텔 커피숍으로 들어서면서 주위를 둘러본다. 홍여인은 보이지 않는다. 변여사는 당돌하기 짝이 없는 홍여인이 먼저 와 있지 않는 것에 안도하며 시청이 마주 보이는 창가 쪽으로 자리를 잡는다. 시청 앞 도로는 차량들이 물 흐르듯 순조롭게 돌아가고 있다. 순조로운 차량의 물결을 바라보자니 남편의 장례도 치르지 못한 처지가 체증처럼 얹혀 가슴이 답답하기만 하다. 남편의 유고를 절에 방치해둔 지가 20여 일이다. 변여사는 그 20여 일을 까맣게 타들어가는 심정으로 지내왔다. 18의 나이에 임신한 몸으로 혼자 남쪽을 내려와 영우를 낳았다. 또 영우를 데리고 갖은 고초를 다 겪어가며 남편을 찾아 헤맸다. 두 번 다시 되돌아보고 싶지 않은 악몽 같은 세월이었다. 시부모는 공산주의가 살벌하던 당시 단 하나뿐인 자식만은 살려야 한다는 절박감에서 아들을 남쪽으로 내려보내셨다. 시부모는 또 임신한 며느리를 자식한테 내려보내셨는데 그 의미가 무엇이었겠는가? 변여사가 내려올 그 당시는 전쟁 중이었다. 남편을 만나야 한다는 그 일념 하나만으로 전쟁의 포화 속을 뚫고 내려왔다. 헌데 70이 다 된 나이로 남편을 만나고 보니 남편에게는 또 다른 가정이 있는 것이 아닌가. 그런데 이제는 그 가정마저 버려두고 남편이 세상을 떠나고 말았다. 그랬건 저랬건 마지막 가는 길인 장례를 치르는 건 아내와 자식으로서의 마땅한 도리라고 생각했다. 단지 그뿐이었다. 헌데 홍여인은 자신의 위치를 박탈당하지 않으려는 기득권적인 생각에서 양보나 타협은 절대 하지 않으려는 것이었으니 변여사는 그래서 남편의 또 다른 가정을 문제 삼아서는 안 되겠다고 생각했다. 실례해요. 제사 문제로 골똘해 있던 변여사는 홍여인이 다가온 것에 움찔 놀래지고 만다. 검정 원피스에 파란색의 선글라스를 낀 여자가 입구로 들어오는 것을 보기는 했다. 연예인이겠거니 생각하며 무심히 지나쳤는데 그 여자가 홍여인이었다니. 남편의 장례를 치르지 못하고 있는 상황에서 옷차림이 저렇다니 놀라지 않을 수가 없다. 그녀는 선글라스도 벗지 않은 채 변여사와 마주 앉는다. 만날 필요도 없는 것이지만 대개 입장을 생각해서 나와준 거예요. 당연히 그렇게 했어야 되는 일이니 많지 고맙다는 말은 않겠어요.
변 여사는 중간에 사람을 넣어 장례를 포기하겠다는 뜻을 전하게 했는데 그것에 대해 확실하게 쐐기를 받겠다는 심산인 것 같다. 대신에 변 여사는 선글라스 속 홍여인 눈빛을 주시하며 말문을 연다. 변 여사로서는 어찌나 완고한지 씨알도 먹혀들지 않을 여자가 되나서 제사에 대해서는 어찌나 올지 선글라스 색만큼이나 암담하고 답답하다. 제사는 두 군데서 지내는 게 아니라고 하는데 변 여사가 조심스럽게 말을 꺼낸다. 그게 뭐 그리 중요해요? 그건 알아서 하세요. 실로 뜻밖이다. 그토록 고집스럽던 여자가 제사에 대해서는 저리 너그럽다? 한편으론 안도의 한숨이 쉬어진다. 실은 홍여인에게 양해를 구할 필요는 없는 것이지만 두 집에서 지내면 안 된다는 것이기에 협의하려 했던 것인데 절이 나오니 죽은 남편은 홍여인의 저 태도를 어찌 보겠나. 그렇다면 장례도 교회식으로 치를 건가요? 당연하죠. 그런데 시신은 왜 절에 보관하게 했죠? 그때는 그쪽이 억지를 부리니 방법이 없었잖아요. 그런 건가요? 그렇다면 제사는 확실하게 넘겨준 거군요. 홍여인에게는 별것 아닌 남편의 제사가 변 여사로서는 중요하고도 중요한 문제가 된다. 전쟁의 그 위험천만한 포화 속에서도 임신한 며느리를 남쪽으로 내려보냈을 때는 대를 이어 자손이 번성하기를 바라는 부모님의 바람이 있었을 것이기 때문이다. 변 여사는 시부모님의 그 뜻을 받들기 위해 갖은 고초를 겪어냈다. 그러므로 변 여사에게 있어 남편의 제사는 남편과 시부모님을 함께 모심으로써 60여 년의 한스러움의 종지부를 찍는 것이 되고 영으로 하여금 조상 대대로 대를 이어가게 하는 것이기도 하다. 변 여사는 비로소 제사를 받들게 됨으로써 지하에 계신 시부모님을 뵐 면목이 서게 되어 가슴이 이리 뿌듯할 수가 없다. 그토록 원하니 어쩌겠어요. 속이 훤히 들여다보이지만 왈가왈부해봐야 무슨 소용이랴 싶어 꿀먹은 벙어리로 입을 다물어 버린다. 호적이 각각이니 댁은 댁대로 사망신고를 내면 되는 거고 우린 우리대로 내면 되는 거죠. 아이들 문제도 그래요. 호적이 각각이니 형제 어쩌고 할 건더기도 없는 것이고요. 깔끔하잖아요. 남편의 장례를 두고는 자신의 위상이 걸린 문제다 싶으니까 악귀 같던 홍여인이 제사와 자식들 문제는 선심 쓰듯 싹둑 잘라내버린다. 참으로 영악하지 않은가. 40여 년의 생을 함께 해온 남편의 제사와 그 자식들 문제를 그리도 쉽게 잘라내버리느냐며 욕지기를 퍼부어주고 싶지만 교회를 들먹이고 나서니 할 말이 없다. 날 그렇게 나쁜 사람으로만 보지 마세요. 여태껏 아무런 하자 없이 살아왔는데 느닷없이 댁이 나타나니 내 입장이 어떻겠어요? 주위 사람들이 날 어떻게 보겠냐고요? 내가 졸지에 첩이 돼버릴 처지가 아니었냐고요? 이번 일로 혜영이 시댁에서 첩의 딸이니 뭐니 해서 입장이 여간 난처한 게 아니에요. 내가 양보를 하지 않은 것이 아니라 못한 게 그 때문이에요. 또 한 가지는 젊어서 헤어진 남편을 70이 돼가지고 얼굴 한번 본 것으로 끝인데 남남이나 마찬가지 아니냐고요. 하지만 나는 이 바닥에서 남편과 함께 해온 세월이 장장 40여 년이라고요. 그러니 양보할 수가 있겠냐고요. 입장 바꿔 생각해 보면 고가워할 일만도 아닐 거예요. 같은 여자로서 어찌 홍여인의 입장을 모른다 할 것인가. 장례 때처럼 제사도 내놓을 수 없다고 앙탈을 부린다면 차라리 홍여인에게서 인간미가 느껴졌을 것이다. 헌데 남편의 제사는 물론 자식들 관계마저도 싹둑 잘라내버린다. 아비가 죽었으니 그것으로 끝이다?
이제 됐죠? 변여사는 탈탈 털고 일어서 버리는 홍여인을 멀거니 올려다본다. 네, 소설의 이야기는 여기까지입니다. 가만히 생각해보면 참 난감한 상황이에요. 6.25 전쟁 중에 이북에서 살기 위해서 먼저 서울로 내려온 남편을 찾아 임신한 몸으로 홀로 내려온 변여인, 그리고 모진 세월을 남편을 찾겠다는 일념으로 온갖 고생을 견뎌내며 아들을 키워낸 그 모습이 눈에 보이는 것 같아서 마음이 편치는 않습니다. 그러다 우여곡절 끝에 남편을 겨우 만났는데, 그래서 겨우 이제 좀 시부모를 뵐 면목을 찾았나 싶었는데 갑작스러운 남편의 죽음이 믿겨지지가 않습니다. 드라마도 이런 극적인 드라마가 있을 수 있을까요? 만약 찾아 헤맨 남편이 그동안 홀몸으로 아내를 그리며 살아왔었다면 이게 참 지고지순한 사랑의 결실로 맺어졌을 텐데, 현실은 또 그렇게 아름답게 마무리가 되질 않습니다. 남편도 서울에 내려와서 새로운 가정을 꾸린 것이죠. 이런 경우 많이 들어보셨죠? 아주 오래전 이상가족 찾기 방송을 할 때 말이에요. 전란으로 헤어진 부부가 다시 만났는데 보니까 어느 한쪽에 새로운 가정이 생겨버린 상황이에요. 이런 때 한쪽이 의리를 저버렸다고 뭐라 할 수는 없을 것 같습니다. 상황이 상황이니까요. 그 시대는 전쟁 때문에 서로의 안부나 생사를 전혀 알 수 없었던 때이고, 또 불안하고 혼란한 시대였고, 시간이 하루 이틀도 아니고 수십 년 동안을 그렇게 혼자 그 험난한 세상을 헤쳐나간다는 게 아마도 쉬운 일은 아니었을 것입니다. 아무튼 남편에게 또 다른 가정이 있다는 사실을 남편의 장례식에서 서로를 확실하게 맞닥뜨렸습니다. 만약에 이런 상황이 생긴다면 여러분은 어떻게 하실 것 같은가요? 홍여인의 심정에 가까울까요? 아님 변여인의 심정에 가까울까요? 두 사람 다 난처한 상황이긴 합니다. 제가 생각해도 어느 쪽에 더 무게를 두게 될지 솔직히 쉽게 답하기는 어려울 것 같은데요. 거의 50년을 남편 만나기를 학수고대하며 찾아 헤맨 변여사의 사연도 안타깝고, 또 40년을 함께 살다가 세상을 떠난 남편에게 또 다른 가정이 있었다는 걸 알게 된 홍여사의 사연도 안타깝고 그러네요. 그런데 마지막에서 두 사람의 태도에 대해선 확실히 변여사의 편을 들어주고 싶은 심정입니다. 왠지 마음씀이 더 넓게 느껴져서 저도 모르게 변여사에게 조금은 더 마음이 가는 것 같습니다. 솔직히 홍여사의 하는 행동이 좀 밉살스럽잖아요. 여러분은 이 작품의 이야기를 어떻게 들으셨을지 궁금하네요. 재미있게 감상하셨길 바랍니다. 지금까지 현경숙 작가의 이중주를 읽어드렸습니다. 오늘 하루도 수고하셨고요. 이후 시간도 편안하고 행복한 시간이 되시길 바랍니다. 저는 다음에 또 뵙겠습니다.